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정환 대표님 께 오랜만에 제가 오랫동안 종로에 살았어요. 근데 네, 제가 종로에 거의 한 1년 만에 대표님께 갑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앞 시간에 뭐라고 하나요? 수면 찾으려고 하나요? 네, 그게 훨씬 더, 네, 훨씬 더 재밌어가지고 저 뒤에서 따라하고 있었는데. 아유,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직 나이 어리고 인생 상도. 근데 이제 아마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다 아시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냥 제가 해왔던 일생을 선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많은 말씀도 대체로 같이 얘기할 정도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연달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참 고아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차에 이제 형님 같고 또 부모님 같은 분을 만나서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제 말씀, 제가 소리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잘 살게 됐고 또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실제로 그만큼 행복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점들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면서 그 중에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했지만 실제로 지난 제가 이제 여기서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한 3, 4년 지내다가 한국에 2000년대 초반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책상 물림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부학 방패장 문제라든지 제주에든지 미양성평탑 또 서울에서는 사태산 관련된 문제 그런 여러분들이 알만한 모든 갈등 현장에 제가 이렇게 갈등 조정을 하거나 갈등 분석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항상 머릿속에는 한국 사회의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왜 발생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 답은 제 짧은 식견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이런저런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배운
뭐라고 깨달음이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시작은 이제 제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1963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왜요? 63년생 지금 너무 늙었어요? 근데 이제 그 1900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의 삶을 살았죠. 50년대 말에는 거의 뭐 60불, 70불 정도 1인당 GDP가 60년 이제 들어서서 100불 정도 됐어요. 근데 당시에 북한의 1인당 GDP가 추정치가 300불이었어요.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공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해외에서 이제 그 해외 주재원들끼리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티장에 나가기가 그렇게 창피했대요. 왜냐하면 입구가 옷이 없어가지고 파티장.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북한 애들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온대요. 근데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입구가 옷이 없어가지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그런 파티장에 나가는 게 진짜로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당시에 하나 같은 꿈이 뭐냐면 우리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도 외세가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부국강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국강병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7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예. 이 지표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7위라고. 그런가 하면은 5천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여기 7번째 가입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선진국 근거는 아시죠? 네. 네. 그렇게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세계 군사력 수준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맨날 침략만 받아가지고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세계 6위 군사력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 이렇게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요 정도 나라 말고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 중 하나. 최근에는 한국 무기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요새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약만 넣고 뻥뻥 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정밀 타격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전자장비들이 부착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IT 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무기들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나고서 한국 무기에 대한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무기보다도 한국에 대한 무기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저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미국이 사가고 다른 나라가 사가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포탄에 굉장히 많은 거는 한국에서 제조합니다.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영원했던 부국 강병이 되면 우리가 꿈꿨던 그런 행복한 삶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저렇게 부유해지고 강해진 만큼 우리가 영원했던 그런 행복이 우리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나아진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아졌습니다. 네. 나아진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근데 부유해지고 강해지긴 했는데 우리 삶은 훨씬 더 팍팍해지고 뭔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인정받을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새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세계에서는 이제 GNP 잘 사는 정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세계에서는 많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GNP 국가 경제 규모는 10이고 그 다음에 국방력은 6위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행복하냐라고 하는 지수에서는 거의 59위에서 62위 이 정도. 왜 그럴까요? 이 행복 지수에는 GNP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느냐 이런 것도 측정한 것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구, 네, 질서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서로 신뢰 관계든지 서로 믿음의 관계라든지 서로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그리고 사회가 얼마만큼 안정적인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세 가지 때문에 저 순위가 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아니면 이 순위가 거의 20위 위로 올라가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60위 가까이 되는 요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거의 OECD는 고사하고 거의 세계의 바닥수준입니다. 내 점수가 나왔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에 대해서 우리는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순위가 낮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을이라든가 우리 동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소위 자율권, 자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율권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을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가 낮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돈이나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도와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앞에 것은 첫 번째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이나 물질을 얼마만큼 좀 몇 번이나 주고 그거 역시 거의 도치가.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찡하지만 받아들여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행복이 우리나라가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요. 수명도 되게 길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수명이 몇인지 아세요? 우리는 오래 사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명이 4번째입니다. 평균 수명. 그건 뭐 의학 발전이라든가 뭐 경제는 다 관계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물질적인 거, 수명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반면에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을 상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들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것을 상실해요.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요 선진국 한국의 성적표를 보면 1등 아니면 꼴찌인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율이 세계 가장 빠른 국이잖아요. 출산율이 네.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그거는 0.7 정도 되는데요. 서울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서울은 0.5 정도. 서울은 지방에서 오히려 인구가 들어와서 그나마 메꿔지는 것이고 서울의 고유한 출생률 인구가 훨씬 더 낮은데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전쟁 외에. 전쟁 외에 두 사람이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한 명조차도 낳지 않는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비중의 사태이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 지수가 거의 OECD의 최고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요인 하나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좋은 리더를 만났다든지 미국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1949년에 뭐가 있었냐면 토지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는데 그 토지개혁을 49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마쳤냐면 1950년 6월 24일을 마쳤어요. 6.25 직전에. 네, 전날. 네. 그래서 당시로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빼고는 가장 평등한 나라였어요. 네. 50년 6월 24일에 네, 맞췄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운이 좋은 나라. 네. 네. 근데 그 평등했기 때문에 평등한 출발선에서 우리 애도 학교 보내면은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었고,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했고, 그게 이제 교육에 대한 이렇게 엄청난 관심, 그리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경제개발에 뛰어들면서 국가적인 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됐잖아요.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람만.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그러니까 그런가 이제 자살률 굉장히 뼈아프게 있는데 자살률이 역시 세계 1위인데 세계 2위보다 거의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은. 그러면서 자살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인 자살률과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은 빈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년들의 자살률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신적인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 통합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갈등의 측면에서 이것은 이제 매년 이렇게 영국 피스카리티라고 하는 데서 매년 갈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28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500명씩 설문조사를 매년 해요. 그래서 이념적인 갈등, 기부 갈등, 성경 갈등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정도, 뭐 이런 계급 간의 갈등의 종류들이 있고, 이 갈등을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세계 평균이에요, 우리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 보면 1등, 공동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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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있죠. 이념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빈부 갈등이 공동 1위. 성별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성별 갈등도 1위. 학력 갈등, 학력 격차. 나이, 세대 간의 갈등.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이거는 항상 있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종교 갈등은 다른 나라에서 적은. 근데 특히 이제 이념 갈등이라든가 빈부 갈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고, 성별 갈등은 이전에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BBC에서 조사한 건데, 남녀 갈등 2018년에는 이제 미투 운동, 미투 문제가 한참 있었죠. 남녀 갈등이 강했었고, 그다음에 세대 갈등, 이렇게 갈등에는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 중요한 갈등이냐, 어떤 갈등이 그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요. 네. 이전에는 어떤 갈등이 심했을까요? 한 2000년대 이전에. 그때는 세대 갈등이라든가 성별 갈등은 비교적 심화되지 않았었죠. 네, 물론 뭐 잠재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념 갈등이라든가 또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 갈등이라든가 또 한국 사회의 독특한 지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 갈등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많이 완화된 것 같죠? 아니에요? 물론 선거만 하면 다시 기술을 부리고 그렇긴 한데, 네. 정확하게는 이전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역까지. 근데 1987년, 88년 이렇게 하면서 정치권이 지역 갈등을 활용하면서 확 커졌다가 이게 이렇게 지역 갈등이 점점 경향적으로
완화되는 측면을 다른 갈등에 비해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념 갈등이 굉장히 극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젊은 세대들은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발생하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정도하고 2030이 느끼는 젠더 갈등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만 해도 실제로 삶 속에서 젠더 갈등은 거의 경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젠더 갈등은 즉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를 지금 있어요. 일자리와 관련된 거라든지 사회적인 기회 모든 문제에서 남녀가 충돌하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젠더 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이 그런가 하면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실제로 세대 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갈등이 이렇게 이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비틀어져 가지고 그것이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냐라는 논의는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대 간의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데 그 다른 것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드시죠? 네. 그리고 가끔씩마다 충돌하잖아요. 네. 지난 선거에서 놀랍게도 2030이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얘기했던 것이 지하철 왜 노인들한테 공짜로 왜 국가 예산을 청년들한테 7억대 빠진 청년들한테 우선 할당하지 않고 왜 노인 복지만을 위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할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 물론 많은 청년들이 아니지만 일부 청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자원 배분을 노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노인들한테만 과도하게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다들 청년 문제 다들 얘기로는 다들 하는데 실제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꼰대 소리 듣는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손으로 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갈등 양상은 많이 바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념적인 갈등도 크고 부부 갈등, 세대 갈등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세대 간에도 어떤 갈등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갈등과 나이 든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이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 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집단 간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당사자 간에 각자 이익 추구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사회 갈등을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또 누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2013년이고 이건 2018년이고 그러니까 사회통합, 그러니까 갈등 해결을 위해서 훨씬 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집단, 정부, 언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게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그 통합하려고 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가장 나쁜 것이 맞아요. 사실은 국민의 대변기관으로 이런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주체인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뢰가 가장 낮은 집단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연령별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연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직장 구성원 간에 잘 되고 있느냐, 이웃 간에 또 세대 간에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60대 이상 분들은 어떤 가족 간에는 소통이 잘 되고 있고 근데 세대 간의 소통이 가장 안 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동의되시나요? 아니, 그 가족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노령 60대 이상의 노령층과 젊은이들 간에 저가 제대로 됐냐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웃 간의 소통이 가장 안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16세 전후에 있는 이제 젊은 고등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하고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묻기를 야 너희들이 부모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님들한테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럭저럭 된다 이렇게 된다 대체로.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냐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제대로 된다고 한 사람이 13%밖에 아이들. 근데 부모들은 50%라고 그럭저럭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재밌는 게 그때 참여했던 40대, 45대 남녀, 부부잖아요. 부부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성들한테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냐? 또 부인한테 의사소통이 남편하고 제대로 되냐? 라고 물었더니 남자들은 역시 50% 정도는 그럭저럭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여성분들한테 남편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 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벌써 대답을 여성들은 다 하잖아요. 거의 안 된다. 역시 10%네 정도가. 한 5배 정도 차이. 엄청나. 한쪽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벌써 한 5, 6년 전인데,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친구가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아이의 중학생 딸이 어느 날 죽었어요. 네, 근데 자살을 한 거였어요. 근데 자살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얘가 자기 집에서 투신을 했어. 3층인가인데. 근데 얘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걔가 사는 아파트는 10층인가 했었는데 3층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니까 얘가 자기 몸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다시 투신을 했어. CCTV를 다. 그래서 죽었어요. 걔가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친구라서 걔한테 갔죠.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위로를 좀 해주고 제가 물었어요. 야 근데 왜 얘가 왜 그랬대? 라고 물으니까 걔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글쎄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안 끼쳐지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 어린 영혼이 무엇인가 고민이 있고 죽을 만한 상황이 되면 살려고 이렇게 하는 길을 쓰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시도는 수없이 많이 발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신호들을 읽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걔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읽을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고통을 상황을 읽을 줄 아는 감수성, 센시티비티가 없어진 거죠. 사람은 미묘한 반응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여러분 황혼이혼이라고 들어봤죠? 황혼이혼. 벌써 황혼이혼 당하신 분도 계세요? 황혼이혼이 뭐예요? 황혼이혼이 그 정도 걱정하면은 와 이게 행복하신 그래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조론은 알아요. 준비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시죠. 아니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황혼이혼이 뭔지 모를 정도는 아주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황혼이혼이 이제 퇴직금 타는 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도 나온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걔네들 집으로 이렇게 상 이쁘게 잘 차린 다음에 남편이 이제 밥을 딱 먹으면 이제 눈까지 딱 떠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일본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싹 인사하고 오늘도 빠이빠이 사연을 하겠다. 그게 이제 황혼이혼인데 그렇죠. 그걸 말씀하세요. 가야 믿어요. 예. 요 대목은 관심이 가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영합해져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퇴직금 타는 날보다도, 더 좋은 시점이 이제 발견된 거야. 이혼하기 위한. 이혼할 수 있는 시점이 뭐냐면, 막내 아들, 막내 딸 결혼시킨 그날.
이제 훨씬 더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황혼 이혼 말고 나리따 이혼이라고 해서 나리따 이혼. 나리따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딸 잘 갔다 와 신혼여행 잘 갔다 와 하고 이렇게 들어서 왔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요나라 이러는데 만약에 여성이 돌아서 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리가또 대단한 대답.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뭐 오늘 아침에 뭐 잘못 먹었나? 너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그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여성들한테 언제부터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근데 하여간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죽은 아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얘기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시그널을 보냈겠죠. 원래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물론 뭐 극소수는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어쨌든 같이 행복하게 해로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연애할 때하고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평불만 털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나요? 이게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반성도 해보고 자기 태도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마음의 고통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다가 하다 어느 순간에선가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건데 벌써 아이들은 다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또 많이 갖고 그래서 이거를 가정을 풍기박산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내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냉정하게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기다려오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남성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이 그냥 의뢰하는 거 불만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성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잘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의 기본적인 출발은 뭐냐면 상대를 읽을 줄 아는 그 감수성, 센스티브.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면 고통스러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시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아이들한테요, 김연아 얼굴 20종류를 갖다 놓고 김연아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김연아 누군지 아시죠? 피겨스케이트. 네, 아시죠? 김연아 얼굴 20개를 갖다 놓고 이게 어떤 모습이냐라고 아이들한테 물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 맞춰요.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못 맞춰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든 남성들은 못 맞춰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은 자기 감정 표현도 그만큼 서툴다라고 하는,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어질수록 상대방의 감정도 읽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항상 어렸을 때 자유롭고 건강했던 이런 감정을 계속 남성들은 숨기고 감추고 없애는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그렇죠?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천박한 것이고,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고, 남성 감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육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자라지 않고, 감정이 점점 이렇게 억압당하고, 감정이 쇠퇴해요. 자기 감정이 쇠퇴하는 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죽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나 아이들조차도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왜 죽었는지, 왜 이혼당하는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읽지를 못합니다. 반성이 많이 돼. 제가 몇 해 전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 군대보다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 모르세요?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가 지금은 거의 한 250만, 지금 거의 300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은 대한노인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또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노인정이 제가 당시에만 해도 한 5만 개? 네, 5만 개 정도 됐어요. 노인정도 좀. 그러니까 이게 노인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하면 그 사람 정치로 불러가잖아요. 근데 하여간 대한노인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이.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사님,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뭘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좀 우리 세대가 좀 하고 싶은데 박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비슷하시죠? 이 사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조금씩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한다고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제 20세부터 이제 40세까지 직원들인데 20대, 야, 너 남자랑 여자랑 문제 생기면 그 노인들한테 조심해달라고 하네? 고개를 말도 안 해. 안 해? 왜? 혼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 혼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요새 많은 분들한테 조정을 해달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글쎄요, 딱히 내키진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딱히 내키지는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젊은 애들의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가 하여간 그 조정하러 갔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서 연락 깨지고
요거도 먹고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 얘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프레스센터 1년에 한 번씩 큰 노인의 대회 같은 거 하나 프레스센터 20층이 우리나라 제일 큰 홀 중에 하나인데 20층에 이제 강연자를 갔죠. 근데 20층을 올라오면서 이제 20층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이제 가장 큰 홀이 있잖아요. 그 홀 앞에 두 분이 딱 서 계신 거야. 그 노인의 인사하시는데 한 분은 이렇게 옛날 그 해병대 베레모식을 쓴 거 있잖아요. 네, 그 뭔지 대충 아시 빨간색으로 돼 있고 딱 이렇게 경례를 하시고 옆에는 이렇게 이제 그 도포를 이렇게 흰색 뭐라고 할까요? 도포라고 하나요? 한복을 입고 네, 거기다 갓까지 쓰셨어요. 갓까지 쓰신 분이 딱 이렇게 딱 계신 두 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차려 입었다고 입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기 한 500석 되는 네. 제 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다. 죄송합니다. 500석 정도 되는 분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쭉 앉아 계신데 그냥 물을 끼얹듯이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한데 이제 그 단상에 있는 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거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애국가 제창을 4절까지 하는데 제가 그 애국가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제창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소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모습이 뭐 어떤 거냐면 저도 시골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역사의 파노라마 있잖아요. 해방이 되고 전쟁이 있고 고리고개를 지나고 90년대 또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는 학교하고 그렇게 해왔던 또 70년대 또 많은 분들이 또 중동에 가서 고생을 하고 또 80년대 이런 수십 년간에 걸친 역사의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그 애국가 4절을 부르는 동안 그런 삶의 여정들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모습이에요. 너무 그 진지함과 그 무게에 짓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 바로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제일 첫 마디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버님 같은 분들한테 혼날지도 모릅니다. 혼날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갈등 조정을 하려면 왜 여러분들이 갈등 조정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같은 조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할 수 없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미 있잖아요. 이미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요, 제 유럽에서 여러 해 살았다고 했잖아요. 유럽에는 모든 페스티벌이라든가 모든 동네 축제 모든 것에는요, 모든 세대가 다 모여요. 그래서 같이 놀아요. 같이 즐기고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보면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신기했어요. 60, 70대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영국 신사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굉장히 말 그대로 젠틀해요. 젠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의미 속에는 멋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반응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젠틀해요, 사람이.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각박해요. 애들이 쫓아내. 요새 말로.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이든 세대들이 전쟁 경험이 있고, 전쟁에서 그 부녀자들까지 다 전쟁을 무기 만들고 간호하고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경험해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제 옆에 집도 이렇게 그 노인분들이 살았었는데, 저희 사는 집 옆에 그 사람들은 항상 그 텃밭 있잖아요. 미국 텃밭하고 영국 텃밭의 차이는, 영국 텃밭은 집 뒤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텃밭은 집 밖에 있거든요. 네, 30대 그런 말 안 하죠. 거기서 농사를 지면 꼭 이렇게 거기 이렇게 펜스 위로 해가지고 항상 이거 맛보세요. 젊은 사람이 그런 관용적인 거,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세대나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요, 돈 더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아까 우리나라가 다른 것은 그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이 빵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함께 살아왔잖아요. 함께, 저도 이제 시골뜨기인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을 먹잖아요. 아침을 먹으면, 저는 이제, 마루 위에서 먹고, 마루 아래에서는 우리 집 개가 아침을 먹어, 똑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이제 6살, 7살 됐을 때 이제 쭉 동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동부 밖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는 데. 그리고 거기 모이면 뭐 한 10명, 15명 막 이렇게. 또래 6살, 5살. 또 제가 이렇게 모이면 개들도 보여요. 개들도 똑같이 보여. 근데 사람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싫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개들도 똑같아요. 멍멍이도. 더 좋아하는 멍멍이 있고, 덜 좋아하는 멍멍이. 지네끼리.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가면 놀잖아요. 산으로 들러 이제 다니면서 놀다가, 그럼 이제 우리 집 강아지도 같이 노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해가 밀어지면
들 때 되면 이제 집으로 슬슬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집에 가다가 우리 집 강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걔들 이제 열심히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보라떠라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어렸을 때, 우리들의 뇌코드에는 가장 우리들의 어렸을 때의 기억,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기억과 추억이 평생 가잖아요. 모든 판단의 기반이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어렸을 때의 추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또는 다른 생명체하고 더불어 함께 했던 기억이 생각이 가장 저번에 깔려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야, 너 6살, 7살 때 뭐 생각나냐? 라고 하면 뭐라고? 컴퓨터 게임하는 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내가 뭐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했는데, 뭐 거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람하고의 접촉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계하고의 관계. 네, 기계 게임, 온라인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한강변을 한번 걸어봐. 요즘에는요, 사람 숫자만큼 사람이 혼자 가거나 젊은 연인이 가거나 아니면은 개하고 다니는. 네. 그런데 개하고 다니는 수가 점점 늘어나요. 부모 자식 간에 다니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 다니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개가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어요. 요즘에 지역에 가면요, 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장례식장이 아니라 개 장례식장. 개 장례식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설치가 가능하냐를 가지고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개가 있잖아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지정 폐기물로 버리게 되면 그거를 소각장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유기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물건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을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버리다니, 그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수가. 소수, 몇 사람이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장례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장례를,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가요. 장례식장에 찾아가면은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운구하는 일종의 시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그걸 보내줘. 그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운구를 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식장에서 걔를 영을 해요. 영을 하고 수의를 입히죠.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유부람을 보관하거나 뿌리거나 똑같아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차이는 그 고양이는 이게 간이 정해져 있어. 크기가 대체로. 크기가 비슷하니까. 근데 개는 종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근데 비용이 개체로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가 이거를 그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개인 공공이 해라. 공공이 구청에서 하거나 시에서 해서 비용을 낮춰야지. 이걸 다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직장 말고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유일한 파트너가 개인이에요. 혼자 살아요. 인간으로 보면 혼자 사는 거고, 그 혼자 사는 인간이 개를 벗삼아서 사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그 정유정인가 그 끔찍한 살인 사건 난 거 아시죠? 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나이가.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정유정 살인 그 정유정이 그 아버지하고 통화했던 통화기록이 공개가 됐어요. 왜 그런 괴물들이 출연할까요? 그 괴물들이 출연하는 중요한 이유는 요새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버려진 거예요. 호모사케르라고 하는데 제물로조차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존재들이 사회 존재. 그 사회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부터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배워야 되고 사회에서도 배워야 되고 관계는 원숭이도요. 혼자 키운 원숭이는 아이를 키우지 못합니다. 제가 생태학 전공이잖아요. 혼자 그 원숭이를 키우면 그 원숭이가 나중에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도 자기 새끼를 키우지 못해요. 요즘에 이렇게 결혼율,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아이를 동종육아했잖아요. 동네에서 같이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고 배웠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삶의 중요한 일부였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한테는. 그런데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는 아이 키우는 게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키우는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키울지 감당이 안 돼요. 더더구나 혼자는 엄두가 안 돼요. 제 말씀 맞죠? 네. 이번에 안 맞죠. 그 위험천만한 일을 자기 혼자 왜? 그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개를 키우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품고 있어야 돼요. 정상이 아니고 굉장히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이것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 온기를 나눌 때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거는 배우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익힌 사람만이 그걸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가려보면 양호이야. 그러면 아까쯤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대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또 그것을 미리 젊은이들한테 물으니까
뭐 이렇게 공격만 가고 오지 어떤 것은 못 풀겠다 하는 선택감을 가지고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예요, 그게. 네, 제가 그 말씀에 대답 겸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네, 일단 제 얘기를 마치고, 네, 제 얘기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선입관은 자기 경험 속에 나오는 거죠.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항상 혼난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 시대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도 보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도 보고, 다 본 거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부모님하고 어울려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세대가 생기면 부모님하고 점점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나이는 뭐냐면 이게 자신들의 관심사하고 부모의 관심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 부모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고 집안에 뭔가를 좀 역할을 하고 하는 데 관심이 있지. 내가 지금 이웃집 여학생한테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나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이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뭔가 이렇게 보담이 나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나이 든 사람 중에도 젊은 사람들하고 깊이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이 호흡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젊은 애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젊은 애들이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불안한지를 얘기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 얘기 내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훨씬 더 강하게 박혀있습니다. 우리가요 젊은이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하고 우리 관계는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지금 옛날처럼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뭐가 도대체 문제야.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 제가 못 보는 거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위기 속에 살아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벽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 불안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첫 번째 세대. 그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전쟁도 겪고 그 다음에 산업화도 겪고 민주화도 겪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나무라는 것이 필요하고 나무라고 우리들이 잘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만 취해도 그 아이들하고 관계는 속히 회복된다. 그 자세 하나만 봐요. 내가 생각했던 꼰대가 아니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있네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만 기도를 합시다.